안녕하세요. 사연에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학생의 낭만이라는 통기타를 좋아해서 아주 일찌감치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 같다면서 저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자랑같이 들리시겠지만 음반을 내자고 하시는 제작자들도 가끔 와서 제 노래를 즐기다가 가셨죠. 저도 가수가 꿈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계약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워낙 한 곡만 내고 빚만 떠안고 사라지는 가수들이 많았던지라 감히 제가 가수가 되려고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내 저에게 홀딱 반해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내외분께서 저를 참 예뻐해 주셨던 터라 그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저를 멀리서 계속 지켜만 보고 신청곡을 통해 마음을 넌지시 전하는 남자. 그 남자만큼은 쫓아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저에게 나이가 들면 다 관상이 보이는 법이라면서 사람 하나는 꽤 진국처럼 보인다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기도 했고요. 저는 적극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저에게 감정을 내비치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매번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고 저는 그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라이브 카페에서 쪽지를 주고받다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되고 결국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를 부르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면서 결혼 이후에도 저에게 라이브 카페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무척이나 싫어하셨죠. 딴따라도 아니고 고작 라이브 카페에서 술이나 팔면서 노래를 부르는 술집 여자라고 저를 하등 생물인 것 마냥 취급하셨습니다. 이러려고 남편을 대학 보낸 게 아니라고 하면서 상견례 자리에서는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결혼 절대 반대할 거라고 하셨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남편에게 네 팔자 네가 꼰 거라고 욕하셨지만 저는 든든한 남편만 있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저를 무시하셨고 대기업에 다니는 시동생과 비교를 하셨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하청 담당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월급이 시동생과 꽤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저는 그걸 존중해 줬어요. 시댁에서만 내내 잔소리를 하셨죠. 아니,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쥐꼬리 같으면 며느리라도 대기업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어디 노래나 부르고 웃음이나 파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좋다고 둘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정말 속이 터져 죽겠어. 시어머니께서 친구분과 통화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속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는 건데 고작 웃음이나 파는 여자 취급을 당하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예쁨을 받겠다고 명절이고 행사고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굳은 일도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비난과 혼란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라이브 카페 사장님 내외분께서 가게를 정리하고 귀농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 언질조차 받지 못했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라이브 카페를 아예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미선 씨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건 어때?
제가요? 우리 카페 단골 손님들이야. 전부 미선 씨 노래 들으려고 오는 손님들이고. 알잖아. 우리 카페 단골 손님들 매출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차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카페뿐일 텐데 미선 씨가 맡아서 하면 좋지. 저는 남편과 오랜 시간 상의를 거쳤고 결국 라이브 카페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금이니 건물값이니 전부 대출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래도 월 매출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의 건물이 생긴 것, 매장이 생겼다는 것에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입장은 저희와 영 반대였죠. 아니,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 술집을 인수했단 말이야? 술집이라고 하기엔 음료들도 있어서 카페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도 꽤 나오고 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손님도 됐다. 무슨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탐탁치 않아 죽겠는데 이제는 마담 자리까지 하겠다는 소리야?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맏며느리가 뭐하는 여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어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대출받아서. 엄마, 거기 장사 잘 되는 자리야. 우리 와이프 노래 들으러 오는 손님들도 엄청 많고.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너네가 인수한다고 그 가게가 계속 잘 될 것 같아? 무슨 1, 2천도 아니고 억 단위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사. 미쳤어? 어머님, 저희도 고민하고 결정 내린 일이에요. 그렇게 고민해서 수억을 대출받아다가 하는 일이 고작 술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숨을 쉴 수가 없다 내가. 너희 시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퇴직한 거 알고 있지? 그런 교육자 집안 맏며느리가 술집에서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라이브 카페가 다른 술집과 다르다고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어머님께서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자 입안을 운운하시면서 술집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가슴을 퍽퍽 치셨습니다. 저희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긴 했지만 라이브 카페 수익을 생각하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몇 년만 고생하면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탄탄한 자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결국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잔뜩 한다면서 결국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카페가 자리 잡아야 할 타이밍에 저를 매번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갑자기 안 하던 김장을 해야겠다면서 저에게 배추를 손질해서 절여오라고 하시질 않나. 시아버님 생신날에도 저에게 갈비찜에 잡채에 전골을 끓이라고 요구하시지를 않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시부모님께 큰 소리도 내고 했지만 그들의 똥꼬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계속해서 무시하니 시동생이라고 저에게 곱게 나왔을까요? 아니 형수, 이거 형수님이 만든 음식 맞죠? 갈비찜이요? 네네 맞아요. 왜요? 갈비가 너무 질기고 맛이 없어서요. 살림 이렇게 하면 형은 화 안 내? 너 그게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내가 뭘? 갈비찜이 맛없어서 맛없다고 한 건데 그게 죄야? 죄는 무슨 죄야. 맛없는 걸 어쩌니? 고기를 어떻게 삶았길래 이렇게 질겨. 아버지는 드시지도 못하겠다. 치워라 얘.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시동생에게까지 무시를 받자 남편은 친정을 더 자주 가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점차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게 눈치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는 당신에게 반한 거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모습이고 평생 보고 싶은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우리 집에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
든든한 남편의 말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나서서 받지 말고 라이브 카페 운영에 더 집중하자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부를 때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10수년간 한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도 없이 운영했던 카페라 손님은 있었지만 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인테리어부터 싹 바꿔나갔어요. 요즘 유행한다는 포토존이라는 것도 만들고 낡은 나무로 끼워져 있던 유리창도 통유리창으로 바꿔 개방감을 더 주었습니다. 연식이 있던 카페는 리모델링 하나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의 신식 카페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젊은 사람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자 소문이 번지고 번져서 포토존에 사진 한 번씩 찍으러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카페라 아무래도 음료나 주류의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미어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카페의 월 매출도 이전보다 훨씬 뛰었고 월 순이익만 600만 원 이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도 하랴, 메뉴도 개발하랴, 노래도 부르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라이브 카페 일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깟 술집 때문에 지금 멀쩡히 회사를 다니는 내 아들까지 일을 그만두게 해? 미쳤어! 저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탈모가 올 정도였지만 든든하게도 남편이 모조리 막아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한 달 야근 꼬박하고 뼈 빠지게 일해도 이 사람 버는 돈의 절반도 못 벌어요. 제가 나서서 일 그만두고 돕겠다고 한 거고요. 제발 우리 일에 신경 좀 그만 쓰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 아들까지 막장으로 나가는구나. 이래서 립스틱 실뻘건 거 바르고 다니는 애들이랑은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둘째 장가 간다고 상견례 하자는데 첫째 내가 술집 한다고 내가 어찌 말을 하겠니? 내가 그 자리에서 고개라도 들고 살겠니? 그럼 상견례에 저희는 안 갈게요. 그럼 됐죠? 남편은 화를 내면서 동생의 상견례 자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래 차라리 잘 됐다며 되려 소리를 치셨지만 남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갈 거냐고 물어보니 사과하기 전에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이 상견례에 안 온다고 하면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 너희가 고집 그만 꺾고 얌전히 참석하고 입 조심하다 가거라. 아무리 싫다고 해도 남편의 가족이다 보니 저는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꽃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될 사람이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랑 사내 커플이라고 하더니 그렇게 소원하던 대기업 며느리를 드디어 보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동서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채로 돌아왔고 다음날 가게를 오픈하러 나갔는데 가게 앞에서 예비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누가 술 장사하는 거 아니랄까봐 가게 문을 이렇게 늦게 여니? 평일에는 오전 11시나 되어야 가게 문을 열었거든요. 아무래도 오전에는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커피값이 다른 카페에 비하면 많이 비싼 편이라
그마저도 오전엔 손님이 없었어요. 오후 4시 이후부터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저희 가게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야 원. 인테리어도 허여멀건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래서 우리 아들 대출 빚이나 다 갚을런지 내가 답답해서 원. 그러게요, 어머님. 이래서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맞다, 맞아. 그것도 대기업 다니는 게 최고지. 내가 그래서 우리 둘째네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대로 인테리어가 좀 촌티나네요. 요즘은 이런 북유럽 스타일로 잘 안 하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금 일찍 왔으면 그런 것도 다 조언해주고 좋았을 텐데. 저 가방끈 짧은 애가 뭘 알겠어.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예비 동서와 시어머니의 짝짝꿍이 얼마나 잘 맞던지 저는 완전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이었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의 유행이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도 많았고 젊은 층 사람들도 단골이 늘어서 장사는 나름 대박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버는지는 전혀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제 속을 뒤집고 사라진 뒤 저는 예비 동서에게도 마음을 닫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임에서 또 저희를 비교해가며 무시해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버렸습니다. 예, 첫째야, 와서 설거지해라. 어머님, 저 지금 과일 깎고 있는데요. 동서가 가서 좀 도와줄래? 제가요? 예, 내가 너 보고 하랬지 둘째 보고 하라 그랬니? 어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손에 물을 묻혀. 너 평소에도 설거지에 음식에 카페에서 맨날 하는 일인데 시댁 와서 하는 게 싫다 이거야?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열받아서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대기업. 무슨 대기업이 감투라도 됩니까? 끽 해봐야 월급쟁이면서 우리 와이프 손에는 물 묻혀도 되고요. 저 앞으로는 여기 안 오겠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동생네 부부나 챙기세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 명절이든 행사든 시댁에 절대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저에게 오라고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어요. 남편은 명절 수고비라며 동서에게 돈을 송금하고는 일절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가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 또 그런 강단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희 친정에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요. 그러던 와중 장사는 점점 잘 되고 가게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어가자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자리에 땅이 나면 건물을 하나 새로 올릴까 하는 그런 고민이요. 안주값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자리가 없다고 불평을 하며 줄을 섰거든요. 초기엔 순이익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이익을 내고 있으니 대출금 갚는 것도 걱정 없었고요. 원래 가게 크기도 작은 편이 아니었기에 솔직히 새 건물을 사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옆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 가게에 밀려 폐업을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그 가게 자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 건물은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꼭대기층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셨거든요. 강변이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이었지만 특색이 없었던 카페라 저희가 인수한 다음 인테리어까지 새로 해서 2호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 카페 형식이 아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운지 펍 같은 분위기로 꾸미고 2호점은 남편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시그니처 메뉴들을 다 가져다 놓았더니 홍보도 안 했는데도 손님들이 줄줄 미어 터지는 게 아니겠어요?
옥탑도 있고 야경도 멋지게 보이는 자리라 그런지 오픈한 지 2-3달 만에 각종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명절 같은 대목에는 자연스럽게 시댁 방문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시댁에 돈을 보내니 시댁에서도 딴소리를 못 하셨고요. 저희 둘이 버는 월 순이익이 2천만 원을 넘겨가니 대기업 다니는 건 비비지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를 꼭 끌어안고 어차피 한철 지나면 쫄딱 망하는 사업이라면서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저희가 2년 넘게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으니 하루는 새해부터 시어머니와 동서가 가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장사 좀 잘 된다고 지금 시댁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찾아온 바람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꽉 차 있는데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러대니 손님들도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고요. 구석진 곳으로 모셔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보내려고 했더니 둘은 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보시오. 여기가 우리 맏며느리가 하는 가게인데 돈 좀 만진답시고 시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 잘된 게 다 우리 조상님 덕인지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돈이나 턱턱 보내면 다인 줄 알아? 저는 솔직히 제 노력으로 잘된 것인데 조상님을 운운하니 열이 받더라고요. 옆 가게에 있는 남편에게 호출을 하고 저도 당당하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잘된 게 왜 다 조상님 덕이죠? 거기다가 제 조상님도 아닌걸요. 이 카페가 잘 되는 건 다 저와 남편이 노력해서 일궈낸 것들입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워온 버릇이야? 너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디? 너네 조상님이 그러라 시키디? 술집장 사는 년이 배워먹은 거 없이 거기다가 너네 장사도 잘 된다면서 고작 명절에 100만 원 붙이는 게 다야? 직원들도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오래 일했던 직원들이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직원들이 화가 나는지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희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다른 자리를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뭐야? 너 누군데 나한테 그런 소리래? 내가 이 집 주인네 시어머니라고. 주위에서 말리는데도 점점 발악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병이라도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소리를 고래골래 질러댔어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면서 말이에요.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저한테 달려와서는 막 삿대질을 하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말 못 들으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예요. 영업 방해? 이게 미쳤나?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돈 좀 번다고 유세했더니 한 달에 버는 돈이 몇 천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더니 우리를 무시하고도 네가 잘 될 줄 알아?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술 파는 사람이라고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술 파는 거 맞잖아. 장사가 잘 되면 돈이라도 턱턱 내놓던지.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하라고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는데 넌 뭐야 도대체? 잘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두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 형님, 제가 버는 게 되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잘 될수록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 형님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동서도 장사해. 어디 대기업 다니는 애 보고 이딴 술 장사나 하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저에게 쏘아대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카페에 왔던 손님들이 전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경찰과 함께 등장했고 시어머니는 경찰까지 불렀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업방에 운운하더니 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경찰을 불러? 나가세요.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어머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너무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 이게 다 전현한테 물들어서 그런 거야. 분에 못 이겨 시어머니께서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찰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제게서 떼어놓으려고 했고 저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옆에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고 얄밉게 굴던 동서는 경찰이 등장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꾹 다물었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영업방해 및 상해죄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카페가 잠잠해지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서비스라며 각 테이블에 음료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손님들께서도 해프닝이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와서 동영상 다 찍어두었다면서 증거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손님들에게 증거 영상을 다 받아다 두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가니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조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자 저를 있는 힘껏 째려보시는데 정말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이 저에게 조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옆자리에 앉았더니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영업방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영업방해야?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서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리고 경찰관님, 쟤네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지 아시오? 돈을 벌면 어른한테 갖다 바쳐야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건 노인학대 아니야? 자꾸 이러시면 가게에 찾아와서 난동 부린 거 전부 소송하겠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아주버님, 서운하게 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저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죠. 가족끼리 신고하고 얼굴 붉혀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나네. 내가 다 늙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에 남편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동서 말대로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 하겠나 싶었고요. 경찰 또한 저보고 좀 참으면 어떻겠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들 볼 때 얼마나 콩가루 집안으로 보이겠습니까? 저도 일이 커지는 게 귀찮고 싫어서 그냥 합의하겠다고 하고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대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치더라고요. 앞으로는 명절이고 행사고 죄송해서 드렸던 용돈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가게에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그때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영업방해로 고소하고 합의도 안 할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목덜미를 잡고 넘어가는 신용을 했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는 참고 넘어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남편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을지.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준 친엄마인데 저런 식의 마무리는 원치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몸이 힘들다고 하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가게를 운영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계속 회사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행복하니까 더 이상 우리 집에 미련 갖지 않을 거야. 남편은 진심으로 제 생각을 해주었고 저도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낳아주고 길러준 정이 있다고 해도 자꾸 저렇게 비교만 해대니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고소를 운운했더니 시댁에서도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안정이 되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가게 일을 도와주시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그런 건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탓에 검사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2배로 더 잘해드렸어요. 시댁의 몫까지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일도 다시 복귀를 했고요. 아이는 친정 어머니께서 봐주시기로 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며칠 동안 안색이 영 나쁘더라고요. 때가 되면 남편이 말을 해주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밥까지 잘못 삼키는 걸 보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입에서 한숨과 함께 놀라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하시네. 쓰러지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며칠 전에 들었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혈관이 막혔다네. 뇌성마비가 와서 몸에 반을 못 쓴다고 하셔. 어머, 그럼 병원에 계신 거야? 일단 시술은 끝나서 퇴원은 하셨는데 간병인을 두자고 해도 외부인은 싫다고 고집을 부려서. 동서가 병수발을 들고 있다는 거야? 회사는? 회사도 그만뒀다네, 오늘. 동생이 혼자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모님 연금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알고 보니 시어머니 성격이 한가닥 하시니까 동서를 엄청나게 구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어서 싫다고도 못하고 옆에 붙어 있는데 수발 들어주느라 매일 죽을 상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시어머니 수발 때문에 동서가 회사까지 그만둔 건데 이제 볼 것도 하나 없는 년이라면서 어눌한 말투로 구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도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수모들인데 동서가 듣는다고 제가 뭐 위로라도 해줘야 하나요? 게다가 동서는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여우같이 저를 욕했던 인간인걸요. 며칠이 더 지나고도 제가 별말 없자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아직도 꽁에 있는 게냐? 네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못 배워먹은 거 티내지 말고. 지금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제 와서 아쉬우세요? 저희 보고 술 장사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돈 필요하니까 저희 찾으시는 겁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고민했었는데 아직도 이러시다니. 잘 알겠습니다. 죽어도 안 도와드릴 겁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은 제 전화를 빼앗더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모질게 대할 마음은 없었는데 아직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는지 소리가 곱게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시댁에서 정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졌는지 이제는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시댁이라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한번 방문을 해야 하나 싶긴 했거든요.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동서 울어? 왜 그래? 오늘도 어머님이 저에게 역정을 내셨어요. 수발 드느라 회사도 그만뒀는데 이제 볼 거 하나도 없다면서 제대로 씻기지도 못한다, 살림도 못한다. 구박을 엄청 하세요. 멀쩡하실 때도 나한테 그러시더니 아직도 그러시는구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나 몰라라 하시고요. 간병인은 죽어도 싫으시대? 2주 동안 간병인을 3명이나 갈아치우셨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들도 도저히 시어머니 같은 분은 케어 못 해주겠다고 말하고.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찾아와도 좋다고 허락을 하자 동서가 한달음에 저희 라이브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고생을 한 티가 팍팍 날 정도로 얼굴이 어두워지고 살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칠 같이 살았는데 도무지 전 못 버티겠어요. 이런 수모를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참으면서 지내셨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버릇없이 굴었죠. 정말 죄송해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시아버지께서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셔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정도로 트집을 잡으시냐면 이불 빨래를 했는데 세탁 세제 냄새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가위로 이불에 구멍을 내셨어요. 솜털은 다 빠져서 날아다니고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자기가 반 병신 됐다고 무시하냐고 하시고요. 저보고 볼 거라곤 대기업 명함밖에 없는데 이제 어쩌냐고 트집을 잡고. 같이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그때마다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효도를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에 방문하자고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요. 여기서 칼을 쥔 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도와줄게. 여보! 솔직히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나 말이나 나한테 너무나도 상처였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내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했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의 엄마라서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거야. 결코 동서를 용서하거나 동서를 좋아해서 하는 일은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형님.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좋든 싫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동서와 함께 좋다는 요양원을 다 둘러보기 시작했고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 않고 시설이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는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저희 경제 수준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동서도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어머님께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동의했고요. 시부모님을 찾아뵙는 건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를 보고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께만 솔직하게 요양원을 계약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 바꿔서 해준다니 고맙구나. 그동안 저희에게 뱉은 말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말은 못하시고 고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희는 매달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께서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의사를 넌지시 밝히셨지만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아서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을까? 동서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큰일 났어요. 요양원에서 어머님 모셔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에 무슨 일 있대? 글쎄, 요양보호사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대요. 요양보호사가 어머님 씻기다가 손톱 때문에 등이 살짝 긁혔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 노인학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양보호사 머리채를 잡아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지? 네, 이번 주 내로 당장 비워달라고. 지금 요양보호사들 전부 어머님 방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신대요. 관리가 안 되어도 너무 안 된다고 당장 모셔가라고. 어떡하죠?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선회로 가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후보로 두었던 다른 요양원에 급하게 연락을 했고 마침 자리가 있다고 하여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좀 지났을까? 두 번째 요양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어머님의 퇴소를 요청해왔습니다.
김말자 할머님, 몸도 불편하시고 정신도 힘드신 거 다 알죠. 하지만 너무 갑질이 심하세요. 보호사들한테도 2년 전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는 돈이 얼만데 밥을 이따위로 주냐고. 우리 영양사 선생님 얼굴에 국그릇을 집어던져서 지금 선생님들이 환자분 고소할 거라고 난리 났다고요. 저희는 결국 3번째로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족들끼리 말은 맞춰놓았지만 3번째로 옮길 시설은 정말 노후되고 평도 좋지 않은 요양원으로 일부러 골랐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이따 요양원으로 나를 버리고 가려고? 그러길래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을 때 참고 지내지 그러셨어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너희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수발 드는 게 그리도 싫은 게야? 시어머니께서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돌보는 것 자체를 버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어머님 케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수발은 가족이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동서를 괴롭히고 요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3살밖에 안 된 저희 애기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애도 아니고 고작 남의 손이 탄다는 이유로 버리니 뭐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길래 어머님, 처음에 술집 여자라고 절 무시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되셨잖아요. 제가 대놓고 비아냥거리자 동서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말은 제대로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 돈으로 처음에 그런 비싼 요양원 넣어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싫다, 2번째도 싫다.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더니 전부 싫다 하셔서 결국 이렇게 후진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쵸? 이런 못돼 먹은 년이. 정말 제가 못된 게 맞을까요, 어머님? 그 교장까지 하셨던 귀한 아버님께서 제발 돈 좀 대달라고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당신이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했던 대기업 다니는 동서가 직접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당신 수발 드느라 회사까지 그만둔 동서에게 갑질을 하셨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갑질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 드는 게 어떡해? 어머님 수발만 들었겠어요? 인격 모독도 감수했는걸요. 우리 동서가 어머님 그 못된 성격 감당 안 된다면서 어찌나 울던지.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한 명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시동생은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땅 구린 곳에서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여기서까지 쫓겨나시면 그때 어머님 죽을 때까지 모르는 척 할 겁니다. 그쪽한테 베푸는 선의는 여기까지예요.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 한 번 더 요양원에서 나가라는 전화 오면 그땐 가족들 모두한테서 버림받으실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요. 그날 이후로 동서도 저한테 아주 설설 기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말에 충격을 먹었는지 낡은 요양원에서 3달째 아무 연락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갑자기 어머님이 말을 잘 따른다며 다들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문제없이 잘 해결한 것 같아 마음이 화병이 조금 가라앉으려고 하네요. 저희 아이도 쑥쑥 잘 커가고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니 요즘 참 행복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